자, 오늘은 10장 비판적 평가형. 요 비판적 평가, 그러니까 논술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교형, 그리고 이 비판적 평가형. 이렇게 비판하시오, 아니면 평가하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형이 이렇고, 우리가 챕터 6에서 했던 자료 분석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것은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비판적 평가나 설명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 자, 봅시다. 일단 평가가 뭘 하라는 것인가 일단 그 뭐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자. 제시문을 얼른 빨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고서 이게 답안을 쓴 거거든. 이 답안을 보고서 한번 문제를 거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시문 다와라는 사람들의 유대관계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상호관계가 득실의 균형이 아니라 애정을 기초로 한 정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 경우 결과도 더 좋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이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기계적인 득실 계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라는 담쟁이가 손을 잡고 벽을 기어오르듯이 개인들도 유대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여기까지 지금 뭐 읽어보니까 이것은 뭐를 한 것 같아? 다하고 라를 각각 뭐 했어요? 요약하는 거지. 그지? 일단 요약하는 것 같아. 얘네들 입장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르면 제시문 가히 국민주의적 입장은 개인들의 고통과 쾌락을 단지 기계적으로 계산하면서 개인들에 대한 애정을 결여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에 따르면 요 다하고 라의 입장에 따르면은 가가 문제를 지닌다. 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를 위한 계산은 개인들에 대한 애정에 무관심하고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네요. 그지? 그 다음에 한편 불가침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나는 개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 입장은 애정이 결핍된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주장하면서 사회 공동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들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시문 나도 얘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얘네들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죠.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 그지? 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의 부정적인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야?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평가를.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돼서 다와 라를 각각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 나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면 평가하시오, 아니면 한계를 지적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주는 거야. 그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제 반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했어요. 이게 한 방에 딱 묶이는 이 평가의 의미가 좀 상당히 넓어서 그래. 이런 게 이제 평가야. 이렇게. 자, 이렇게 거꾸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경희대학교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를 밑에 박스에 나와 있지, 문제가. 제시문 다와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각각 밝히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요약이지? 그 다음에 이를 근거로 가와 나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시고, 이렇게 줬죠. 그지? 이런 게 이제 비판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판형, 이제 평가형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은 묶어서 비판적 평가형이라고 불러요. 다 포괄하려고. 자, 여기서 한번 봐봐. 이 비판적 평가형 논제의 사례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은 이 논술 동사가 이제 평가시오 이렇게 준다거나 아니면 비판하시오 이렇게 준다거나 평가하시오 또는 이제 뭐 비판하시오 이렇게 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사실 뭐 각각을 이름을 붙여도 돼요. 평가형, 비판형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 논의형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논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왜 들어오냐면은 평가하라는 말이 없고 비판하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답을 쓸 때 보면 그 내용은 평가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논하시오라고 할 때 그 문제의 유형들을 보는데 여기서 뭐 사례를 지금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논술 동사가 하나씩만 봅시다. 제시문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다시 이를 평가시오 그랬죠. 이렇게 평가시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하시오 형태의 문제를 한번 하나 보죠.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말은 분석하시오 했지만 비판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사실 이제 비판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제시문 가에 나타난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나에서 마의 입장을 분류한 다음 나가 속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라. 이제 서강대학교 문제인데 비판하라. 이 논술을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평가하라, 비판하라. 이렇게 서술동사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논하시오 형태의 논제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평가하시오, 비판하시오 이런 형태로 문제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라고 하는 거, 이 논술 동사, 서술 동사만 한번 뭐 문제의 서술어를 한 개를 서술하시오.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제시문 3에 대한 자신이 견해를 논하시오. 이랬지. 그 다음에 견해를 논술하라.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이랬지. 이게 다 비판적 평가형에 들어가요. 이것은 제시문을 읽어봐야 돼. 제시문을 읽어보고 논제를 분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걸 여러분이 추론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판적 평가형은 평가하시오, 비판하시오, 논하시오. 논하시오는 뭐 한계를 그 한계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시오, 문제점을 뭐 지적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평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겨서 보듯이 어떤 거냐면은 사물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현상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사례를 평가하는 거야. 인간 또는 인간 행위의 태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 이 평가는 평가 영역은 이제 도덕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각 영역별로 이제 달리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 대상이 되는 거지 뭐냐? 여기서는 다 일정한 사례를 평가하는 거야. 사례, 예시, 예나 아니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간 행위 요 평가하는 것하고 다르게 입장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입장을 평가하는 거. 그것은 이제 논리적인 것을 평가하는지를 보는 문제가 있지.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이런 걸 보는 게 있고 이제 진리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게 있고 또는 의와 입장이 갖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글이 가지고 있는 뜻. 근데 뜻이 그냥 뜻이 아니라 중요성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중요성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문제점, 단점 이런 것을 이제 평가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이 평가형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비교형 할 때 중요했던 게 뭐예요? 기준 설정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비판이나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것이 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뭐 평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선생님은 이 평가의 유형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이제 논증 비판, 이제 논증 비판적 평가. 그 다음이 이제 기준 설정.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기준 설정이요.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비판하는 건데. 아까 그 기준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죠. 이것도 많이 나긴 하는데 논술에서 중요한 게 이 기준별 사고하기, 기준을 결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사고하는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 이 평가에서도 이게 많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 자,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세부 유형들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문제들에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두 번째, 이제 논증 비판형. 논증 비판형을 이제 먼저 봅시다. 논증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논증 구조가? 논증 구조가 결론하고 어떻게? 이유로 되어 있죠. 결론하고 이유. 여러분들 계속 하라고 하는 게 뭐야? 주결이. 발음을 잘못하면 주저리가 돼요. 주저리 쓰지 말고 주결이로 쓰세요. 알겠지? 결론하고 이유로 돼 있고 이 결론은 어떻게?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죠. 그래서 이유가 이렇게 얘를 백업하고 있는 거야. 서포트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논증은 우리가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결론을 유도한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만 쓴 경우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하지? 그치? 구체적인 근거를 쓰라고 하는 것이 이 이유 쓰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전제 때문에 이유라는 말 대신에 전제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이제 근거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론이 따라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결론을 먼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지. 그지? 일단은 뭐예요? 지름신이 한 번 내려서 물건 일단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나한테 필요한가 이유를 찾기 시작하지. 원래는 그래.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쓰거나 논술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유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온다라고 그럴 때 한 가지 비판하는 방법은, 얘를 논증 비판한다는 것은 이 논증이 잘된 논증인지 잘못된 논증인지를 알아요. 저 입장이 잘된 입장인 건지 좋은 입장인 건지 아닌 건지, 그 논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논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첫째, 이 이유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를 이제 논박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이유를. 근데 이유로 제시되는 내용들은 그것들 한번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어떤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참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참거짓이 구별되는 문장. 이게 사실에 관련된 진술이나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의견하고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의견. 이것은 참거짓은 구별하지는 못하는데 얘는 참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짓이면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의견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 사실하고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명혁이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건 참이야 거짓이야 판단할 수 있죠. 얘가 버스를 탔는데 실제로 양보를 했으면 참인 거고 아니면은 거짓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앞에서 논증하고 설명 구별할 때 그 문장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거짓이 아니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냐, 수용할 수 있는 문장이냐, 그 내용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다. 수용. 알았지? 이건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acceptability야. 이제 그걸 보는데, 자, 이런 거예요. 얘가 참이라고 이유를 제시를 했고, 참인 이 이유로부터 결론이 지지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그 이유가 참이 아니면, 이게 지지가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반박하는 방법 중에 사실로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참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전제나 근거로 제시된 게 있으면은 얘가 참이 아님을 보이는 거야. 너 거짓이야. 이유가 거짓이면 지지가 당연히 안 되겠지. 결론이 논증 실패를 하게 만드는 거야. 자, 두 번째, 여기서는 의견. 이것도 네 의견이 수용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결론이 마찬가지로 지지가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논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 이유가 네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다른 거 하나 방법은 네가 말한 이유 참이야. 또는 네가 말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네가 말한 거 요 화살표를 끊어내는 거야. 유관성이라고 그래. 이제 영어로는 relevance라고 그러는데 relevance. 이 유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 네가 말한 이유 참이기는 한데 결론을 지지하지 않아.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를 끊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지지가 안 되겠지, 그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살 다 빼라고 하는 다이어트 식품은 살을 빼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살 다 빼라는 다이어트 식품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사람들 중 95%가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95%가 부작용이 없었어요. 참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살 다 빼라는 것이 살 빼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주지 못하지. 왜? 하나는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효과를 얘기하고 있잖아. 서로 다른 거죠. 하나는 살 빼기 효과, 하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유관하지가 않아. 관련성이 없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그 통계적인 속임수야. 그게 통계로 숫자로 속이는 것은 아니고 숫자의 사람들이 현혹이 되면서 그 내용에서 이제
주의가 딴 데로 끌려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논술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잘 안 내. 유관성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요거야. 이유를 공격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너네들 통계 자료가 주어지면서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문의 입장들을 뭐 비판하시고 이럴 때가 있잖아. 그래서 통계 자료는 참임을 보여주거든. 우리가 현상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야 이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실하고 다르거든? 네가 말하는 거 거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요거야. 요거 주로 요거. 자 우리가 일단은 요 형식적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유를 비판하는 거, 그래서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건데, 일단 저기를 한번 보자. 페이지를 넘어서 일단 348쪽을 먼저 보세요. 이제 요게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사실을 먼저 비판하는 걸로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는 요거부터 먼저 보고서 하는 게 더 나아. 의견으로서의 이유 비판하기를 봅시다. 의견으로서의 이유 비판하기. 자, 요걸 한번 보자.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 여러분들 그 생활과 윤리에서 이 피터 싱어 배웠죠? 배웠니? 동물 해방론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그 동물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고통을 느껴 안 느껴? 못 느끼죠. 얘네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어때? 때리면 아프다고 하잖아. 그지? 아파! 이러진 않지만 땡 그러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애들도 우리가 저기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우리가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지. 인종하고 상관없이. 피부색, 인종은 피부색 갖고 나눈단 말이야. 그지? 피부색 갖고 나누는데 피부색은 차별을 차별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을 왜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냐?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종차별에 있어서 피부색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들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형태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개하고 돼지하고 인간하고 이런 차이, 모양의 차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차별을 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동물들도 고통을 느낀다면 도덕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거야, 피터 싱어는. 자, 근데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결정된다. 그런데 돼지 소등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권리를 지님을 의미하고, 따라서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지니며 부당하게 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먹는 것, 즉 육식은 동물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얘를 논적으로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전제 1.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어떻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전제 2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물들도 돼지, 소 등 모든 동물이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동물들은 고통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전제들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이것을 이제 중간결론이라고 해. 중간결론은 뭐가 되겠어? 중간결론. 동물들은 부당한 고통, 요거지? 부당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다른 전제 3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육식은 이제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노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서 부당고통을 가하면 안 되고 육식은 부당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육식을 하면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육식 안 돼.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육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결론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론을, 최종 결론이죠. 이것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이유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유를 끊어내는데 여기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부당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라서 이 고통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뭐 의무론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통이 도덕적인 권리의 근거가 아니라 이성이 도덕적인 권리의 근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의견이지. 참이야 거짓이야. 그 구별할 수 없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견인데 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게 끊어지면은 이게 안 나오죠. 이게 도출이 안 돼. 이게 도출이 안 되면 이것도 도출이 안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요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 요것이 의견을 공격하는 거야. 네가 제시한 그 이유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결론은 도출되지가 않아.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야. 이런 비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실로서의 이유 비판하기. 사실로서의 이유 비판하기. 근데 이것은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온 것은 이제 식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을 그냥 바꿔서 해봅시다. 여기서 자, 요 동물들 대신에 이걸 식물로 바꾸는 거죠. 식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식물은 부당한 고통을 따라서 이제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채식은 식물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하는 거고, 따라서 채식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지? 똑같죠? 그 논리가. 근데 우리가 이 의견은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이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부당한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고통을 받아서 안 된다. 또는 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 전제를 또 공격할 수가 있죠. 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전제는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은. 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없다. 이것은 참과 거짓하고 관련된 거지. 사실하고 과학적 사실하고 관련된 진술이란 말이야. 그지?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지? 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전제가 잘못됐어. 이게 거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왜? 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느낄 수 있습니까?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야지. 뉴런이 있어야지 고통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식물에 신경세포가 없잖아. 그지? 사실 이제 한 10년 전에 피터 싱어가 한국에 왔을 때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올 김용옥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 피터 싱어를. 그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식물들도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냐. 고통이 아니라 외부 조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냐. 그렇다면 식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응하는 게 다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죠.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신경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식물은 신경세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짓 전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도출이 순차적으로 다 되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거기 연습으로 이제 집어넣은 문제. 연습으로 넣은 것과 같이 보통 저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 통계자료, 사실 비판하는 데서 이거 한번 보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재심은 가와 재심은 나의 입장을 비판하시고 그랬어요. 비판하는 건데 한번 보자. 재심은 가.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경제적인 행위는 외형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일정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동일한 준칙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분업과 교환을 토대로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그러한 인간 행위의 보편적인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중략.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이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이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뭔가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자생적 질서가 나왔죠. 자생적 질서가 나왔고 이것은 이제 외부 개입이 없어도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도 어떻다? 스스로 형성되고 조정되면서 어떤 거 유지되는 이런 질서죠. 자생적 질서의 의미를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는 시장경제 질서이다. 이거의 사례로 이제 시장경제 질서. 시장경제 질서이다. 질서를 잡는 주체가 없어서 시장경제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스스로 질서가 형성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생겨난다. 질서를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자, 자생적 질서고 여기서는 시장경제의 질서고, 근데 요런 자생적 질서는 요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자생적 질서에 대한 이제 근거가 있죠. 근거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요 자생적 질서라는 게 왜 생긴다고 말해요. 인간 행위의 보편적인 규칙성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제시문의 결론은 시장경제 질서는 자생적 질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시장경제 질서의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규칙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 제시문 나를 보면 제시문 나는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으며 동시에 정치적인 측면을 가진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억제하자는 주장은 불가피하게 국가 권력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상실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는 세계화 억제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국가 권력이 확장이 된다. 국가 권력이 확장되고 이제 개인의 자유가 침해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자, 그 과정은 개인의 자연적인 욕망을 억압하며 당연한 경제활동을 범죄로 만들고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정치적 결정의 대상으로 만든 더욱 촘촘한 규제와 수많은 법들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이제 불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외 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과외를 하면 범법자가 되죠. 그치? 우리는 과외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야. 규제가 많아지면은 그런 법법이 될 수가 있어. 문제가 없던 당연한 경제활동도. 이 점은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잘 알려져 있다. 세계화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민주적 권리, 특히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권리인 자신의 관심사를 돌보며 휴식하는 권리를 뿌리째 뒤우는 것과 같다. 아침 식사로 30여 종의 시리얼 중 무엇을 먹을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중요한 자유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견해의 차이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문제로 삼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쓰라린 경험이 확인해 주듯이 국가 권력 확장에 사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 자유무역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십억의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끌어내는 것, 개인의 선택과 발전의 기회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자유시장 경제는 그 본선상 글로벌한 것이며 인류의 모험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모험이다. 여기서 세계화 억제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화 억제하지 말아라 이거지. 세계화를 억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화를 억제하지 말아라. 세계화를 억제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민주주의 발전에 여기 몇 가지가 나오죠. 이유가 이제 세계화를 억제하게 될 경우 이제 빈곤 퇴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십억의 사람을 빈곤 끌어내고 개인의 발전 기회를 저기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렇고, 이게 재심은 가하고 나가 이제 독립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근데 사실 얘네들의 공통 문제가 있어. 자생적 질서니까 어떻다? 외부 가서 없지도 돌아가는 시장경제 질서니까 뭐 해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죠. 요 세계화도 뭐였어요? 국가가 개입해서 세계화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두 개의 공통 이제 결론으로 보면은 뭘 얘기할 수 있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떤 뭐 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반대. 그러면은 얘가 아까는 결론이었지만 이게 자생적 질서라는 게 얘가 이유가 돼서 지지하고 이게 얘를 지지하는 이런 형태의 논증이 되죠. 얘도 정부 시장 개입 반대하는 거고 세계화를 억제하지 않아야지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두 입장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비판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답안 구성을 놓고 보면 답안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이런 경우에 먼저 여기서 자료 분석을 하는 거죠. 자료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어떻다? 가하고 나 각각이 어떻게 된다? 비판된다라고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좀 크게 두 단락으로 쓰는 게 좋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데 자료에서 보면은 자료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료들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면은 1920년대 세계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과잉 생산, 제한 없는 자금 대출, 무절 제한, 주식 투기 등은 1929년 미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이게 자유방임주의에 했다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자유방임주의를 했더니 뭐가 초래됐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제공황이 발생했죠. 경제공황이 발생한 것을 뭘로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공업 생산성이 하락하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실업률이 1929년 기준으로 보면 돼요. 1929년 경제공황이 발생, 실업률이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그치? 그러다가 오히려 경제공황에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개입이 있고부터 공업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공업 생산성은 다시 향상이 되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하락을 하게 되죠. 그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 자유방임주의는 자유롭게 방임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어 없어? 시장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 거고, 이게 정리가 되놓고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가에서는 자생적 질서라고 얘기했지만 자생적 질서는 스스로 조정되고 유지되는 질서라고 그랬지. 이제 정부가 이 공통의 논제로 뽑아내면은 이 공통 결론으로 개입을 반대하는데 얘네들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가 아닌 거야. 오히려 어떻다? 경제공황이 일어나갖고 공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한다. 근데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듯이 자생적 질서가 아닌 것이다. 스스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안정을 되찾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계화를 갖고 얘기했지만 물론 이것도 답안도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미국, 영국, 독일 이렇게 세 국가가 이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연관된 세계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국경이 없어지면서 자유무역이 확대가 될 경우 뭐 영향이 세 국가에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서 비판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선생님은 요거에 오히려 주목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세계화가 진행이 될 때 빈곤이 퇴치가 되고 개인의 발전 기회나 민주주의가 강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공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도 가난해지면 개인들도 가난해지는 거죠. 빈곤이 퇴치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개인의 발전 기회가 더 축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민주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없는 거죠. 그치? 가난한 상황에서는 자기 제코가 석자인데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를 또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시된 이런 이유들, 자생적 질서라고 한 이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형태의 이런 논술 문제가 나오는 거야. 논증 비판하기는 이렇게 이유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